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북측과 회담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판문점과 메인 프레스센터엔 각각 상황실이 차려져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직원들에게 작은 유리 그릇을 집어던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주 칼호텔 전현직 직원들은 조 회장이 식당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양념을 담는 유리 그릇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보자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법원장을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관은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에 따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일어나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국민 2명과 캐나다 시민권자인 한인 1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 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관할 세무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개헌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의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발의해놓은 개헌안을 철회할지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행로에 설치된 우체통이 라카 스프레이 낙서로 도배돼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공공도심 시설물을 넘어 사유재산까지 뒤덮은 길거리 벽화, 그래피티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통념과 유리된 재벌들의 행태. 어제 공개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사실 가장 놀라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항공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입니다. 청와대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리허설 과정에서 정상회담 당일 추가로 나온 일정이 혹시 없습니까? 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리허설을 진행했는데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공식 환영식을 한다고 하고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오늘 자유의 집 마당에서 환영식을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약식 규모의 의장대 사열이나 꽃다발 전달 같은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두 정상의 첫 만남부터 공식 환영식까지 첫 번째 이동 동선이 생중계 로 전 세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판문점과 프레스센터의 상황실도 오늘 다 차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과 프레스센터 두 곳에 각각 정부 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는 현재 막바지 공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도 막바지 공사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메인 프레스센터의 핵심 공간인 브리핑룸입니다. 마무리 청소와 각종 배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프레스센터 운영 기간 이곳에서는 우리 정부의 각종 브리핑과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집니다. 브리핑룸 한켠에는 JTBC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와 CNN, NHK 등 해외 방송사들이 사용할 중계 부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현장 영상을 전 세계로 보내는 국제방송센터도 최종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3천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모이는 만큼 기도실과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준비됐습니다. 건물 바깥쪽도 정상회담을 맞아 세단장의 한창입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이렇게 건물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프레스센터는 오는 26일 정식 개관한 뒤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내일은 남북이
합동으로 리허설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와서 남북 합동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동 리허설은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시각에 맞춰서 비공개로 실시된다고 밝혔는데요. 회담장의 채광이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전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양쪽 방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회담 당일 일정과 같은 시각에 리허설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역은 따로 쓰지 않고 두 정상의 자리는 비워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번 회담에서 종전에 이은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건 북미 회담까지 이어져 봐야 알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오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통화를 가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흘 뒤면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내려올 판문점을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북측 판문각과 우리 측 자유의 집 사이에는 하늘색 건물 3동이 있는데 왼쪽부터 T1, T2, T3라고 불리우죠. T는 임시의라는 뜻을 가진 영어 temporary의 앞글자입니다.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이고 그 옆에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끝에 있는 T3는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의 이름입니다. temporary, 말 그대로 임시로 쓰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건조물인데 그 예상은 빗나갔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65년 동안 이 temporary라는 이름의 건물은 남북의 경계선이 됐습니다. 65년 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T2와 T3 사이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어가고 또 넘어오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사흘 뒤에 바로 분단 역사를 상징하는 T2와 T3 사이 길을 밟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폭 4m에 불과하지만 분단의 상흔으로 얼룩진 T2와 T3 사이의 역사를 유선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78년 6월 13일 판문점 T2와 T3 사이길. 길이 20m, 폭 4m 남짓 공간에 남북과 유엔사 소속 병사 수십 명이 늘어섭니다. 한 달 전 우리 해군에 붙잡힌 북한의 무장선박 승무원 8명이 이 길을 따라 북측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남측 물건은 필요 없다고 소리치며 선물을 집어던지고 옷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판문각 계단을 오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폭 50cm, 높이 5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1976년 8월 북한군의 도끼만행 사건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입니다. 1989년 8월엔 세계 청년학생축전 참석차 평양에 갔던 대학생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도 T2, T3 사이길로 돌아왔습니다. 2010년엔 평양에서 2달 넘게 머물다 돌아온 한상열 목사가 이곳에서 체포됐고 2012년엔 꽃다발을 든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이 군사 분계선 앞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노 씨 역시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체포됐는데 수사관들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여 환송 나온 북측 인사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T2, T3 사이길은 한동안 한쪽에선 박수를 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체포하는 게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발등 높이에 불과한 군사분계선은 영화 속에서도 바람에 날려간 모자조차 주우러 갈 수 없는 한없이 높기만 한 벽입니다.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1953년 군사분계선 확정 직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훨씬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의 옷도 세련되졌지만 남북 대립의 역사가 새겨진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긴장감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7일 오전 전 세계의 관심 속에 T2, T3 사이길에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에는 회담이 끝난 뒤에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찬은 남북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 환영 만찬은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회의실을 연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만찬장에 마련될 둥근 테이블엔 남북 정상 부부가 함께 앉게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선 공식 수행원 6명이 모두 참석할 걸로 예상되고 북측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도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영 만찬 메뉴는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기리는 의미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윤희상 작곡가의 고향에서 나온 재료를 이용했고 정재용 회장의 소떼 방북을 떠올리게 하는 메뉴도 들어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요리를 변형한 감자 메뉴도 포함됐습니다. 옥류관의 평양냉면도 만찬 식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직접 만찬 메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북측이 회담 당일 옥류관 수성요리사를 판문점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디저트는 한반도기와 함께 껍질을 깨뜨려 남북이 하나 되는 걸 형상화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 만찬 때 나온 초콜릿 디저트도 철조망을 녹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남북의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 하는 거를 음식의 그 식재료를 가지고 연상을 시켜서 이야기를 끌어낸 것 같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JTBC 정재윤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을 넘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는 수준까지 단숨에 가자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용 불능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오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We expect it not to just be mentioned in words, but there have to be concrete actions that take place towards total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것이 북미 회담의 초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과 협상이 결실을 맺을 것이란 낙관론의 근거가 많다며 북한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실험장 폐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38로스는 풍계리 실험장은 사용 불능 상태여서 폐쇄하는 것이란 일부 주장에 여전히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진 상태지만 지난달까지 구착이 진행된 서쪽 및 남쪽 갱도는 미래 핵실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안은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내 폼페이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면 정상회담 준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첫 관문인 회담 장소에 대한 합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인 32명이 숨진 대형 교통사고의 수습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직접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고 병원을 찾아서 부상자를 위로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악재가 북중 간의 긴장 관계를 불러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친선병원에 들어섭니다. 흰 가운으로 갈아입은 김 위원장은 부상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후속 조치에 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1면에는 김 위원장이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중국 대사관을, 24시간 만에 병원을 찾은 사진 4장이 게재됐습니다. 신문은 뜻하지 않은 불상사에 매우 가슴 아프다, 통절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사고 처리에 온 힘을 다하라는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 주민 4명까지 포함해 36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는 지난 22일 저녁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보수 중인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양국 지도자가 7년 만에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 성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여론을 관리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북한은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중국은 패싱을 최소화해야 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중국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급파된 최고 의료진 5명이 북한 의료진과 함께 치료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보이는 여성이 호텔공사 업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증언으로만 전해졌던 이른바 갑질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둘러싼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양호 회장도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그릇을 집어던졌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딸과 부인에 이어서 조 회장까지 경찰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잠시 후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제주 카루텔의 전현직 직원들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도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조 회장 부부가 호텔 19층에 중식당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예고 없던 방문으로 별실이 모두 차 있어 일반석으로 안내하자 고성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제주 지역 본부장 부르고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깨주고 송지빈까지 깨주고 시간 팀장까지 들어가서 다 깨주고. A씨는 고성을 지르던 조 회장이 상위에 있던 작은 유리 그릇을 식당 간부를 향해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쪽에 다 사람들이 쫙 서 있었는데 근데 맞아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릇이 팔에 맞았지만 피하거나 아픈 티를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 씨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2011년 제주 제동목장 영빈관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 유치 축하연 자리였다고 합니다. A씨는 미리 도착한 E씨가 장식과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며 지배인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야단치고 뭐라고 하고 하면서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 못 참으니까 송지배인 그 정강이 걷어차고. 대한항공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로부터 갑질을 당하고도 눌러왔던 증언과 폭로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항공의 반응은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언론이 늘 이렇게 확인을 대신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 칼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도해드리는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위기에 의한 폭언과 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라 해도 그들에게 남의 삶과 정신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음성을 변조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제보자 되신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양호 회장도 직원들한테 고성을 지르고 그릇을 집어던졌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조 회장님 부부가 호텔 내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뭐 그 사전에 미리 중식당이나 뭐 한식당, 뷔페식당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세 업장이 다 모두 예약 상태에 들어왔다가 그날 이제 도착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중식당으로 그냥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셨을 때 영접이나 이런 게 좀 매끄럽지 못해서 회장님 네 분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간부들이 다 호출된 상황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면서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화가 안 풀리셨는지 춘장을 담은 종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간부들을 향해서 던지셨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입장이었죠. 저희는. 자, 제가 정리하자면 세 가지 식당이 그 호텔 안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안 정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중식당으로 갔다. 근데 영접이 그렇게 좀 충분치 못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곧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른 손님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냐면 영업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손님하고 이제 VIP하고 섞이는 상황에서 영접이 좀 매끄럽게 못했죠. 음식, 뭐 서브나 이런 게. 아,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영접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 섞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씀이군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영접이나 음식 나오는 시간 이런 게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날은. 예. 근데 다른 손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중인 환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일 같은데 자주 있었던 모양이죠? 뭐 저희는 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성이 오가는 경우는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미스텍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예. 놀랄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있었던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횡포 영상과 함께 직원의 증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명희 씨가 오면 직원들 모두 그야말로 바들바들 떨었다. 욕하는 것은 뭐 일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주칼 호텔에서 비슷한 일이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네네. 왜냐면 인천 하얏트보다는 제주칼을 먼저 생겼고 더 먼저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일찍이 그런 상황을 본 상태죠. 예.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오셨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뭐 이런 쌍욕이나 뭐 이런 그 고성 이런 거는 서슴없이 그냥 생활화돼 있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입에 못 담을 폭언이나 뭐 비하하는 발언, 멍청한 것들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예. 어제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도 저 위에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놀랍지 않더라고요. 항상 뭐 그래 왔었으니까 예. 너무 당연한 일상이어서 그냥 평소 모습이죠 뭐. 어찌 보면 그냥 단련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 의한 폭언과 폭력이 흔히 얘기하는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부하들의 삶과 정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네.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선시대에 그 노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예.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멍청하다, 뭐 맹수 같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집에서도 솔직히 그런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예. 그런 말을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좀 많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많이 위축이 돼요, 심적으로. 예. 사람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 4년 전에 아시는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터질 일이 터졌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조윤아 전 부사장이나 뭐 조현민 전 문화 뭐 그 위에 갑 오브 더 갑은 이명희 그 이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늘상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 아마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이니까. 예. 근데 잘못했다고 그 당시에 사과도 했고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사과를 하고 또 회장은 그 두 딸들을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지금 사과 입장이 나왔는데 그건 뭐 그럼 도저히 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진심으로. 그렇죠. 이런 일이 만약에 바뀔 거였으면 4년 전에 바뀌어 왔어서 오늘 같은 일은 없었어야겠죠. 근데 예. 그때도 그렇게 큰 일이 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4년 후에 이렇게 또 반복됐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이게 또 5년 후, 6년 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예. 언젠가는 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4년 전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다른 뭐 형제들이나 자매들 쪽에서 또 일이 터지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겠군요. 그렇죠. 아마 이명희 뭐 이사장님한테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기는 했죠. 터져도 그쪽이 터져야 되는데 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네. 지금 말씀은 그러면 터져야지. 조현민 씨 쪽이 터져도 터질 건데 조현아 씨 쪽이 먼저 터졌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터져야죠. 예? 사모님께서. 예. 예. 이명희 씨. 네. 예. 듣기로 호텔에는 이른바 이제 로열 패밀리 전담팀이라는 걸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꾸려진 시스템입니까? 글쎄 기준은 저도 딱히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람 뽑는지 아니면 뭐 행사를 했을 때
아무 차별 없이 하는 사람을 픽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컨택을 하시는 뭐 간부의 측근으로 그 뭐 꿈을 꾸리는 건지 그 기준은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제 이런 일을 하고자 호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담팀을 꾸리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 회장 일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많이 겪어도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한다라든가 또 이렇게 소동을 한번 겪고 난 뒤에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사내에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뭐 임원들이라나 다른 뭐 선배 직원들이라든가 뭐 없었습니까? 뭐 임원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일개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낸다고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좀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하면서 오히려 더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개 직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예, 제보자분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에 화가 나다가 어느새 슬퍼졌다. 어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본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폭행까지 당한 여성 노동자를 보고 마치 내 자녀가 당한 것 같이 안쓰러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 씨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행 영상을 본 시민들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 많이 안쓰럽기도 했었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어느새 위로의 대상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 씨 일가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분 안 좋죠. 저희 애도 만약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야 이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커서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 좀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결국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시켰던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씨는 곧 경찰에 출두하게 됩니다. 조 씨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조 씨가 광고 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은 닷새 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습니다. 조 씨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이어 회의 참가자들을 상대로 말맞추기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씨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휴대전화 문자 등의 복원을 끝내고 자료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왔어요. 우리가 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작성된 관련건을 일일이 한 개씩 열어서 말맞추기 등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조 씨의 폭행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의 행위가 광고 대행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 당일의 회의를 녹음한 파일과 CCTV 분석 등을 마친 상황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부당 내부 거래로 자녀들의 재산을 불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한진 일가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금수저 268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증권 계좌에 10억 원을 빼돌린 병원장도 있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268명 가운데 기업의 대주주는 40명입니다.
계열사에 통행세를 걷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사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손주들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증여 과정이 끝나자 수조 원대 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10대의 손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적인 방식을 쓴 겁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는 금수저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입니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에서 10억 원을 빼돌려 5살짜리 자녀의 증권 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17억 원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부모가 전세금 9억 5천만 원을 대준 30대 초반 대학 강사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청약 과열 지역의 이른바 금수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법원장을 지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직무상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해당 판사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씨 사건을 맡고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12월 14일 인터넷에 올린 일정표 앱 활용 동영상입니다. 영상 중간에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직접 등장합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날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던 장충기 전 사장에게 삼성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소개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막혀 있다는 등 시시콜콜한 내용도 전송했습니다. 또 동생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장 전 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창원과 부산의 법원장을 지내며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에 제청되지 않자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라는 소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낸 문자가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모두 13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부장판사가 법원 내 손꼽히는 IT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직 법관이 기업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위였던 이무재 씨는 강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친분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번화가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10명의 시민이 숨졌는데 우리 국민 2명이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포 여성도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백종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현직 교민이 전해준 사건 당시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도로변 정류장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운동화가 버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타운인 영스트리트 거리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행인들이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최소 10명이 숨졌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From over there, and it's the first one. The first one started over there. 외교부는 승합차 돌진으로 우리 국민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제보자는 희생된 우리 국민이 남성과 여성 1명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또 캐나다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 여성 1명도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담당 영사를 급파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 사건 현장은 한인 상점이 밀집해 있어서 평소에 한인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현직 교민이 JTBC에 보내주신 영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참변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상점 밖 인도로 흰색 벤 차량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놀란 직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현장에 있던 교민의 휴대전화에는 동양계로 보이는 남성이 크게 다쳐 누워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핸드폰이 한국말에 있어서 그 주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했는데 경찰한테 제재당해서 저희가 못하고. 현장서 많은 피를 흘린 이 남성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차량은 교차로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나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이 시속 60km 넘게 속도를 높여 고의로 사람들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점심시간 인파로 붐비던 거리는 1.6km에 이르는 광란의 질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Try to see if this guy's okay, but the guy was bleeding up from the head, unconscious, eyes open. 용의자는 토론토 교외에 거주하는 25살 대학생 알렉 미나시안으로 현장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나시안이 사회 부적응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용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시민 6명을 살해한 살인범 로저의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용의자가 외톨이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 보좌관을 이번 주에 소환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한 출판사의 세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과 관할 세무서도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파란 상자를 갖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대표를 맡았던 누름나무 출판사의 세무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은 누름나무 출판사를 관할한 파주 세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출판사 회계 업무를 담당한 김모 씨가 엑셀 파일로 작성한 금전 출납부 등을 매일 회계법인에 보낸 뒤 삭제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출판사의 회계장부와 매출 전표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회계사 역시 자신이 드루킹의 경공모 카페 회원이라고 밝혀 자료를 미리 삭제하거나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드루킹 측과 500만 원을 주고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환모 씨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자금이 청탁의 대가로 오간 건지, 김경수 의원도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서버를 자체 개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당이 킹크랩이라고 부른 이 서버는 시중의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동 클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하다 적발된 1월 17일 이전에 해당 서버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김 씨가 증거를 없애라고 편지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이 드루킹 사건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공모에 수억 원대 수상한 자금이 들락거렸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한국당이 오히려 TV조선 기자의 김 씨 사무실 침입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드루킹 김 씨가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긴급 현장 의원 총회를 연 건데 이 자리에선 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약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앞서 선관위도 관련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김 씨는 대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과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바로 과정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느릅나무 출판사에 TV조선 기자가 들어가 태블릿 PC와 USB 메모리를 가져온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훔친 자료를 공유하면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합니다. 한국당 의원이 TV조선과 관련해 했던 언급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지적에 터무니없는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여권에서 추진했던 6월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위헌 법률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최종 개정 시한인 어제까지 개정하지 않아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개헌 투표가 불발되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위헌 법률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어제까지 고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이후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다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의해놓은 개헌안을 어떻게 할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 일각에선 철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이 무산된 건 일방적인 시간표를 강요해온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한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강 씨를 제명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마주 앉은 남녀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47살 강성권 씨와 선거 캠프 직원 25살 A씨입니다. A씨가 갑자기 강 씨의 뺨을 때립니다. 남자가 여자분한테 하고 이야기했나 보지. 실랑이는 주점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강 씨가 뺨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저 계단 밑에 남자 발로 찼어요. 근데 서너번.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했지만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이 현장에 출동했고 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수사는 친고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폭행 사실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강 씨를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일본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발언 사건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이 제보한 여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재무성이 사건을 제보한 여기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한 데 이어서 여당 의원들의 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시모무라 학부분 전 문부과학성 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そんなの隠していると取っといてね、テレビ局の人はですね、週刊誌に売るっていうこと自体がはめられてますよね。ある意味で犯罪だと思うけど。 성희롱 발언을 한 재무성 차관을 문제 삼기보다 이를 녹취해 제보한 기자가 나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자민당 의원의 트윗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성희롱과는 인연이 먼 분들, 여러분들께 절대 성희롱을 하지 않겠다며 미투를 지지하는 여성 의원들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발언을 철회하거나 트윗을 삭제했지만 정치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재무성은 차관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되자 제보한 여기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대처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 속에 주요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연이어 20%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용변을 보던 학생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관리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밖에서 보면 일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소변기가 있고 안쪽에 양변기도 한 대가 있습니다. 양변기 바로 옆에 문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작은 방이 나타납니다. 건물 청소를 맡고 있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70대 여성 노동자 3명이 사용하는데 점심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식사를 하시게 된 건지. 여기서 밥 해먹으러 한참 왔어요. 식사를 하다 용변을 보던 남학생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한 지는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뭐 불편한 건 없는데 뭐 여기 투가 요거밖에 없대. 건물 관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생겼지 안에는 그냥 좀 괜찮아요. 취재가 이어지자 관리업체 측은 휴식 공간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관리사무소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상일 뿐인 편한 식사 자리도 일부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오랫동안 사치였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물리학과 회계를 가르치고 2주마다 치르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임금이 깎이질 않습니다. 회사 안에 버젓한 강의실을 두고 산속의 임시 교육장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이 교육은 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이 실시하고 있는 직무교육입니다. 회사에서는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교육 참가자들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현대중공업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산길을 달립니다. 1시간 반가량 걸려 도착한 곳은 산속에 마련된 임시 교육장입니다. 휴양시설로 지어진 강의실에는 아이들 놀이기구가 방치돼 있습니다. 조리시설과 식당도 없어 밥을 비닐에 받아 바닥에서 먹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117명이 3주째 이곳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이라든가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거 불구하고 개조해서 급조해가지고 교육장을 하나 있거든요. 이들이 배우는 생산기술 직무교육이라는 교재입니다. 물리학, 재무상태표 읽는 법, 재무비율 분석하는 법 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생산직인 교육 대상자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능올림픽에도 출전했던 한 노동자는 팀원 15명 중 유일하게 교육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또 저희 팀에서는 혼자 파업 참여하고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실제 대상자 중 파업 참가자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이들은 하루에 1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배우고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강제 휴업을 한 뒤 재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기간엔 수당이 나오지 않고 휴업기간엔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직무교육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명단 이내로 당신 계속 나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교육장 곳곳에는 희망퇴직 관련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희망퇴직 권유 문자도 날아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교육으로 5억 원이 넘는 고용보험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에 쓰여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교육 과목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경우 직무 역량에 도움이 된다며 노조 활동과 교육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포함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2건의 사건이 재조사 대상에 더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탈북자인 유우성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 씨가 북한 보위부에 회유돼 국내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했지만 정작 위치 정보를 확인하니 모두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번엔 북한을 드나든 증거라며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출입경 기록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1999년 2월 벌어진 3내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진범이 자백했는데도 강압수사를 통해 엉뚱한 3명을 재판에 넘긴 이유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입한 사실이 2015년에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었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인 2010년쯤부터 국정원이 악성 코드를 씹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했습니다. 이메일 침투 등이 명시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대상이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사정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2009년 하반기부터 약 2년 동안 3차장 산하에서 특별팀을 운영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종북 좌파 세력 척결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특별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배우 문성근 씨의 개인 PC를 해킹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침투, 즉 불상의 이메일로 악성 코드를 담아 보내 컴퓨터를 오염시켰다는 대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팀은 또 명진 스님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로 의심받던 홍모 씨를 미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어제 김모 전 방첩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세훈 전 원장과 최종흡 전 3차장의 지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5가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차량이 쓰는 연료 종류와 연식, 또 내뿜는 배출가스 양이 그 기준입니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국내 등록된 자동차는 2,200만 대입니다. 정부는 이 차들을 내일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전기나 수소 연료만 쓰는 자동차는 모두 1등급입니다. 휘발유차는 2009년과 2006년, 2000년, 1988년을 기준으로 5등급까지 나뉩니다. 문제는 경유차인데 가장 최신형 차량도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약 15년쯤 된 휘발유차와 같은 겁니다. 휘발유차에 비해 유해가스를 많이 내뿜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등급제는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운행하는 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이전 차량의 등급을 이제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는 내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시행할 때 4등급 이하 차량이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다른 지자체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계형 트럭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뭐 차를 바꾸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차가 이게 한두 푼이에요. 이쪽에는 뭐 짐을 받지 말든지 뭐. 환경부는 등급이 낮은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도 늘릴 방침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등산로 주변의 나무가 얼음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70mm가 넘는 비가 온 설악산에 한겨울처럼 얼음이 얼었습니다. 설악산의 오늘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3년 4월 21일 영하 7.4도를 기록한 뒤 4월 하순 기록으로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항공 측이 성추행 의혹을 받은 승객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강제 하차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륙을 준비하던 국내선 여객기에서
옆좌석 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성 승객에게 승무원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크게 반발했고 출동한 경찰이 전기 충격기로 쏴서 기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충남 청양에 사는 62살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밭농사를 비롯한 야외 활동을 한 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SFTS 환자는 지난해에만 272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54명이 숨졌습니다. 37년 전에 실종됐던 남매가 경찰 수사 끝에 프랑스로 입양된 사실이 확인돼 친부모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모 남매는 1981년 서울에 있는 부모와 떨어져서 충남 아산에서 조부모와 살았지만 조부모가 숨진 뒤 서울로 가다가 실종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들 남매가 프랑스에 입양돼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부모는 다음 달 5일 충남 당진의 한 성당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네, 프로야구에 타고 투저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던지는 투수보다 잘 치는 타자가 많아졌단 겁니다. 실제로 3할 타자가 2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의 안타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 사연을 강신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쏟아지는 홈런에 열광하는 사람들. 프로야구는 한 달간 300개 가까운 홈런이 터졌습니다. 역대 최다 홈런 페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타고 투절하지만 롯데 나종덕은 19경기에 나서 한 개의 안타만 쳤습니다. 타율은 3푼까지 떨어졌습니다. 꿈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안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강민호가 삼성으로 옮겨가며 어렵게 기회를 잡았는데 포수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올지 모르는 투수공도 막아내야 하고 언제 뛸지 모를 주자도 잡아야 합니다. 수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안 터지는 방망이는 야속합니다. 한동희 선수 방망이도 들고 해봤는데 아직 안타가 안 나가지고. 시즌 초반이어서 출전 경기 수도 많지 않은데 안타가 적어 애타는 선수들은 여럿입니다. 꾸준히 출전하지 못해 타격 리듬이 깨지는 경우 안타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회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한 타석 한 타석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20살 나종덕은 롯데의 믿음 속에 오늘도 포스 미트를 꼈고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안타도 쳐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그라피티라고 불리는 길거리 벽화는 원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길거리 예술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낙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시설물이나 상점, 주택가로까지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대로변입니다. 거리에 놓인 우체통, 버스 정류장 표지판 등에 검은 라카 페인트로 새겨진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마다 스프레이 라카로 칠해진 낙서들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이태원 일대에는요, 크고 작은 낙서들로 도배된 공공시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외벽 등 사유시설까지 모두 라카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사전에 업주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서 그냥 흔들고 싶어. 까만 글씨 써놓고 해놨으니 손대가 안 된다. 거리 예술로 불리는 그래피티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분별한 길거리 낙서로 애초 의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소리 했다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뭔지 모르고 살짝 딱 내리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는 그 하긴 그런 골목 같아요. 기존 벽화를 훼손하는 낙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조그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요, 건물 외벽을 보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낙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경고문을 붙여놓거나 CCTV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혹시 해보셨어요? 어차피 못 잡으니까 별 생각하니까 계속 뭐 가면 시키고 있을 수도 없고. 무분별한 그래피티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공원입니다. 기존에 외벽을 가득 메우고 있던 어지러운 그래피티와 낙서들을 모두 이런 하얀 페인트로 뒤덮은 다음에 이 방지 가림막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한번 뒤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마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은 이렇게 낙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좀 그런 행위를 좀 금지시키자 해서 일부 공사를 했어요. 공원 지킴이를 낮에는 상주를 시키고 또 밤에는 인근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순찰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그림이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건물 외벽과 주차장 등에 수십 차례 그래피티를 그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까지 페인트 낙서가 등장하면서 주민들은 불쾌함을 토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술이라고 생각해야지 예술이긴 한데 본인 생각만 하고 남한테 민트 주는 거잖아요. 건물도 있고 본인들 것도 아니고. 사회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시작된 길거리 예술 그래피티. 하지만 도를 넘어선 무분별한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면 예술성은 물론 정당성까지 위협받게 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췄습니다. 하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길 수차례,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다 해도 언젠가 또다시 이 말로 하는 전쟁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역시 휴전이 아닌 영원한 종전이길 바라지만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방, 그리고 후렴처럼 덧붙이던 아이돌의 노래들. 단순해서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폐부를 찔렀던 모양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자랑하던 상대도 이런 아날로그적인 선전전이 더 아팠나 봅니다. 이제 사흘 뒤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질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 아래서 들려온 대북 긴장 완화의 첫 소식은 다름 아닌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 우리는 그동안 겨우 이 정도의 전진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전의 앵커 브리핑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3년 전이라 함은 바로 어제 멈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으로 그 공허하기만 했던 통일 대방론은 쑥 들어갔고 남쪽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대북 확성기마저도 납품 비리로 인해서 북쪽 멀리까지 소리가 닿지도 않았다는 블랙 코미디는 차치하죠. 대북 방송의 마무리는 을의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였다.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지난 90년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됐던 대북 방송을 역사의 도돌이표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그 방송의 마지막 노래는 이제 무엇이 될까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유미리로부터 아이유로의 변화가 우리가 겨우 이뤄낸 진전이라면 그것도 누군가의 통일 대방론만큼이나 공허한 것은 아닌가.
말로 하는 전쟁, 확성기와 확성기가 맞고함을 치던 시대를 이제야 다시 뒤로 하는 오늘. 3년 전 그 앵커 브리핑의 마무리를 인용합니다. 너희들은 왜 70년 전의 싸움을 아직도 싸우고 있는가를 그 끊어진 다리는 가혹하게 묻고 있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터넷 댓글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죠. 그동안에 온라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즉 여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런 신뢰는 흔들리고 있죠. 경쟁하듯이 댓글 기능을 키워오면서도 부작용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네이버 댓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봤더니 하루 이용자 1,300만 명 가운데 댓글을 쓰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11만 명 정도였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이른바 헤비 유저로 불리우는 3,200여 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어떤 글을 올리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그냥 달진 않고 읽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댓글을 달기 귀찮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잘 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댓글을 많이 다는 이들은 과연 누굴까? 지난 6개월 동안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남긴 사용자는 170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1,000개가 넘는 댓글을 쓴 이른바 헤비 유저는 3,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체 댓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댓글을 쓴 상위 30명의 글을 분석해봤습니다. 30명 중 20명은 강한 정치색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치 뉴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 헤비 유저는 정치 뉴스에 97개, 사회 뉴스엔 1개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헤비 유저 30명 중 21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비판적인 댓글을 주로 남겼습니다. 특정 댓글을 복사해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 헤비 유저는 똑같은 정치 댓글을 하루 20번 복사해 달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댓글 조작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박준우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이른바 헤비 유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헤비 유저로 불리는 댓글 작성자들의 영향력이 뭐 따져보면 작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올려대니까요. 근데 댓글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작 사건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네이버 뉴스에 그 댓글을 달린 현황을 좀 분석해주는 워드미터라는 웹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 네이버 뉴스에 한 건이라도 댓글을 단 사용자는 175만여 명입니다. 예. 그 가운데 1,000개 이상의 댓글을 단 아이디는 약 3,500여 개로 분석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약 4,500만 명인데 예. 그의 한 0.008%에 해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자의 포털 뉴스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예. 자연스레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게 되고 이런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 댓글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조작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받고 댓글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번 드루킹 사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헤비 유저들의 댓글 내용도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향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이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 6달 동안 최상위 헤비 유저 30명이 단 댓글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30명이 6달 동안 무려 7만 5천여 개의 댓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명이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한 아이디당 하루에 달 수 있는 최대 댓글은 20개로 제한이 돼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20개를 다 채운 셈입니다. 이걸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루 20개씩 매일 다는 것도 그게 확실히 일인데. 네. 뭐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보인 이들의 경향성은 이제 같은 댓글을 복사해서 퍼뜨리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하루치 내용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 헤비 유저의 경우 이것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라는 이 똑같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20개를 복사해서 퍼뜨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3개의 서로 다른 기사에 20개의 같은 댓글을 단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정치 성향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또 당첨, 로또 번호 당첨 기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여러 개 단 겁니다. 예. 그건 정말 상관없는 일이네요. 네. 예. 네이버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 왜 아무런 규제를 안 한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 포털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클릭 수가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좀 늘어야지 그만큼 광고 단가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네이버는 이제 3년 전에 댓글 정책을 바꾸면서 이용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댓글의 정렬 방식을 최신순에서 호감순으로 바꾼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 이른바 댓글 전쟁을 부추겼다는 그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이용자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공감과 비공감을 누르다 보니까 다툼이 이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 네이버는 또 지난 2006년에는 원래 하루 최대 댓글 수가 무제한이었는데 그거를 10개로 줄여놓습니다. 예. 하지만 6년 뒤인 2012년에 다시 20개로 늘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비판이 늘면 정책을 바꾸고 다시 잠잠해지면은 슬그머니 되돌려놓는 일을 반복을 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포털 사이트 덩치와 어떤 영향력에 맞게 책임과 규제를 지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포털 사이트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결국은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일 이제 네이버는 새로운 댓글 정책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어떻게 개선책이 나올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할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면서 네이버는 1인당 작성 가능한 댓글 개수를 줄이는 등 관련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로 줄이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헤비 유저들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댓글을 작성하고 배치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당초 8월경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좀 시끄러워지니까 발표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뭐 내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국민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 5월에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 주말에 700일을 맞습니다. 당시 뜨거웠던 이슈는 특권 내려놓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방탄국회를 막겠다는 약속이 여야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꿨고 방탄국회를 원천적으로 없앴다는 자평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요?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군요. 네, 두 건의 체포동의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그리고 홍문종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4일에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염 의원은 13일이었습니다. 각각 11일, 20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탄국회는 동료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를 넘겨서 무산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2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서 표결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게 국회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지금 국회의 태도가 여전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가 마비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법 개정 당시의 회의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쟁점 법안과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면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 표결할 수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 회기 내내 계속됩니다.
이번 국회는 5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드루킹 사건과 개헌 충돌 등으로 공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 주요 화두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그러면은 이번과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앞서 두 의원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건 0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 접수는 됐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기가 끝나서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아직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72시간, 그것도 안 되면 다음 본회의를 기다려야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라면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은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권 때문에 민주당도 본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사안도 회기 중엔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불체포 특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네. 상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네. 그리고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제헌 헌법부터 있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악용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스스로 엄격해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2개라면서요? 3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에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개라고 나머지는 추가 확인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는데 2개를 한다고 해서 노동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여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혁신 강사 조현민으로 잡았습니다. 그 조현민 씨?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전무입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 산하의 국제경영원이 CEO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강연을 준비 중인데 사실 이 강연은 포럼의 일종으로 매번 하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한 겁니까? 그래도? 예. 5월 11일 금요일에 예정돼 있던 강연이 당시 연사는 조현민 칼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로 돼 있고요. 주제는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창업보다 어려운 한진그룹 재계 3세의 수성과 혁신으로 돼 있었습니다. 창업보다 어려운 한진그룹 재계 3세 수성 전략?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그러면 창업을 했던 조부보다도 자기 일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해석하자면 창업을 했던 조중훈 전 회장보다도 본인의 수성이 어렵다라는 게 제목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후에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저 강연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취소가 돼서 새로 바뀌었는데요. 5월 11일 예정돼 있는 분은 앞이 안 보이는 트리플 카오스 시대라는 걸 주제로 익명의 다른 분이 경제 전망 분야에서 강연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까 그 강연 제목이 수성과 혁신도 들어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조 씨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번에 물컵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어도 사실 강연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국제경영원이 사실 CEO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많은 CEO들에게 2세 경영진, 자녀들이 이 과정을 수강하라라면서 좀 다량으로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는데요. 그 문자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받은 문자를 보면 광고라고 돼 있고요. 제목이 자녀분들 괄호 열고 2세 경영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전경련 2세 경영자 과정에 모십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CEO 아카데미의 특징도 서술이 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2세 경영인으로 탈바꿈해주거나 비즈니스가 연결되거나 결혼하는 커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12회 매주 한 번씩 12번 강연을 하는데요. 수강료는 550만 원입니다. 아, 12번 듣는데 550만 원이나 합니까? 사실 저 강연도 국제경연의 일종의 교육 사업이면서 예. 뭐 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하면 그 강의 내용 소제목만 봐도 또 문자 내용만 봐도 그 강의의 주인공이었던 지금은 예. 아닌 조전 전무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네요. 예, 사실은 강사보다는 아버지의 고민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거 과정을 꼭 수강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사실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은 경영자는 조양호 회장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예. 갑질 논란도 있었고요. 밀수 의혹도 나왔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갑질 의혹도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재계 3세의 수성과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조현민 씨가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서 다양한 집단 제보를 하고 있어서 대한항공의 혁신, 달리 말한다면 오너일가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생한 현장을 찾아서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찾아갔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갔는데요. 예. 요즘 연일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뭔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현장에 가서 비상의총을 연다는 겁니다. 예. 지난 18일 국회 계단에서 비상의총을 연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비상의총을 열기도 했고요. 오늘은 그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파주에 가서 비상의총을 저렇게 열었습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갔군요. 예, 지금 다 손팻말을 들고 있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느릅나무 출판사고요. 예. 지금은 당연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상의총이 끝난 뒤에 의원들이 줄선 모습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줄줄이 이렇게 인증샷을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찍었습니다. 한 사람씩? 예. 느릅나무는 누구 겁니까? 라고 마치 다스에서 있었던 거를 연상시키는 문구에 손팻말을 들고 있고요. 예. 저렇게 수십 명이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저건 또 이제 뭐 어디 블로그나 뭐 이런 인스타 뭐 이런 데 올렸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더니 저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요. 현장 의총, 저렇게 이제 비상의총이라는 이름으로 각 현장을 찾아가는 의총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 아이디어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냈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현장에 가는 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총선에 공천을 받을 때 당에서는 당성, 즉 당 활동에 얼마나 충성적이었냐 이걸 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런 인증샷이 된다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오늘 뉴스룸은 박성태 기자가 노동을 조금 덜 하는 바람에 좀 일찍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JTBC 뉴스룸의 장자연 리스트 연속 보도에 대해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언련은 JTBC의 보도는 가해자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은 장자연 사건의 실체를 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들